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보은입니다. 이 강의는 딥러닝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딥러닝 입문을 위한 개발 환경을 구성을 하고 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선형외기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실습까지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형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딥러닝은 머신러닝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선형외기는 머신러닝의 하나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딥러닝으로 적용이 돼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배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형외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액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거를 학습하기 위한 비용 함수나 또 이제 학습하는 방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파이토치는 현재 이제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파이토치의 개념이랑 이것과 이제 그 최근에 많이 또 사용이 되었던 텐서플로우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의 비교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딥러닝 코딩을 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제 로컬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함께 쓰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께서는 아나콘다나 도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 콜앱이란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선형외기로 돌아와서 앞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콜앱에서 돌려서 학습까지 해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제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 처음 이제 입문을 하면서 한번 학습까지 쭉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선형회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게 X인데요. X가 뭘 뜻하냐면은 어떤 이제 왓챠라는 이제 플랫폼에 보고 싶어요 수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이제 형태인데요. 그런 이제 그 X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실제로 관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이제 Y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값들은 이렇게 파란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새로운 이제 영화 X 그 새로운 영화가 하나 이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고 싶어요 수만을 보고 실제로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회귀라는 것은 오른쪽 글씨를 보면은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입력 변수와 결과 사이에 이제 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법이죠. 여기에서 이제 입력 변수는 뭐가 될까요? x가 되겠죠, x. 그래서 이 입력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결과는 y가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해요. x에 따라서 x에 종속되어서 변하는 거,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일반 회귀가 그런데 그럼 선형 회귀는 뭘까요? 선형 회귀는 이제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 분석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귀의 일종이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기회가 있지만 이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선형 회귀 말고 로지스틱 회귀도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선형이란 건 뭘까요?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직선. 그래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사이가 관계가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직선이라는 그 가정하에 요 선형회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제 선형얘기를 풀게 될 텐데 아까 전 그래프 말고 아까 전에는 저 x랑 y가 둘 다 세로축에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x를 이제 가로축에다 표현을 하고 y를 세로축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게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 데이터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선형으로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직선이 과연 요 데이터들에 가장 맞게, 가장 핏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F1, F2 이렇게 여러 가지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 중에 가장 적합한 것 하나를 이제 찾아내는 게 목적이죠. 그럼 이 직선의 식이 보통 어떻게 되죠? y는 ax 플러스 b 꼴로 쓸 수가 있죠. 여기서 a를 뭐라고 하죠? a를 기울기라고 하고 b를 절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그 다른 직선들을 그리면은 우리가 요 a랑 b가 다른 직선들을 여러 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a랑 b 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 선형 회귀의 목적인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게 그냥 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핏되냐, 잘 표현되냐, 요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곧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예측값 대비해서 우리가 그 직선까지 그 그러니까 직선 예측값이죠. 직선 예측값에 비해서 실제 값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래프. 그게 우리가 좋은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요 파란 선이 예측값이죠, 예측값. 왜 예측값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 X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이 보고 싶어요 수에 대해서 실제 관객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직선에 해당하는 게 다 예측값인 거죠. 그런데 요 점들이 이제 실제 데이터인데 실제 데이터의 값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가 여기 빨간색 직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 F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그래프가 더 좋은 그래프인지 잘 표현되는 된 그래프인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요 직선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작은지를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타낸 게 요 수식이에요. 그래서 요 글씨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측 함수가 예측값이랑 실제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학습을 할 때도 요것들을 점점 줄이도록 학습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은 여기 위에 붙은 요 i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총 데이터가 n개가 있을 때 i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위에 여기 붙은 게 뭐죠? 이거 햇이죠, 햇. 햇은 예측값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y의 예측값을 y 햇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은 n개의 예측값들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개 있다고 했을 때 5개는 이런 식으로 더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요 식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문제는 이제 오차값들이 어떤 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건 이제 음수가 나오고 어떤 건 양수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이 값들을 더해버리면은 그 차이가 이제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크게 높고 하나는 크게 낮으면은 그 차이가 큰데 두 개를 더해지면은 0이 되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차가 적은 걸로 오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제곱이죠, 제곱.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차의 제곱의 합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오차에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해주죠. 그럼 이 제곱한 값은 양수가 되죠, 우리. 다 양수가 되니까 그것들을 더하면은 정확히 이제 오차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아래식처럼 된다는 건데, 요 y 햇은 뭐냐면은, 요 y 햇이 예측값이니까 아까 그 직선에 대한 거였죠. 파란색 직선. 그럼 그 파란색 직선은 선형의 귀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 했죠? ax 플러스 b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y 햇을 ax 플러스 b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랑 B라고 지금 나타내져 있는데 요거를 문서에 따라서 또 논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쓰는 게 웨이트라고 해서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웨이트의 W를 따서 W1, W0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이제 우리 학습 과정에서 학습 파라미터라고 이것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학습 파라미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걸 또 세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타 1, 세타 0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혼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가 요 가중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직선이 과연 저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식을 세워봤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비용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함수라고 하면은 머신러닝에서 최소화해야 될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죠. 지금까지 배운 거랑 비슷하죠. 그쵸? 그게 이제 비용함수가 되고, 그 전에 먼저 이제 가설함수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는데, 가설함수라는 거는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는 방식을 정의한다. 또 예측값을 예측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선형외교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선형외교에서는 결국에 이 함수가 뭐가 되냐? ax 플러스 b 형태가 세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가설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름에서도 가설함수니까 어떤 거를 예측값을 예측하는데 우리가 세운 가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입력값은 x가 되고 출력값이 y가 되고 우리가 결국 결정해야 될 것은 요 세타 값인 거죠. 세타 값. 그래서 요 가설함수를 보통 h라고 많이 쓰고 그래서 요 가설함수를 보면은 입력은 x가 되는 거죠. 가설함수의 입력은 x.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붙은 세타는 뭘까요? 요 가설함수가 세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쵸? 요 파라미터에 영향을 받는 함수다.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ax 플러스 b고 비용함수는 다시 와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학습의 목표값으로 삼아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비용함수를 줄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요게 작아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점점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다시 배우겠지만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이 과적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들을 비용함수 값을 어떻게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연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냥 뭐 무작정 작아지기만 해서 거기서 딱 이제 학습이 끝나서 학습이 완성됐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조절해서 최저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비용함수. 비용함수가 자주 사용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형회계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평균 제곱 오차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줄임말로 MSE예요. MSE.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논문에도 MSE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뭔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영어로 하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죠. 그래서 한국말이랑 영어랑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차의 제곱을 평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에러의 제곱을 평균을 한다.
이런 식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을 보면은 아래랑 같아요. 여기 H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H가 가설함수죠. 가설함수고 여기 선형회계에서는 AX 플러스 B죠. 요게. 그쵸? 이렇게 되면은 요 H가 내뱉는 값은 뭐죠? Y의 예측값이죠. Y 해시죠. 거기다가 예측값에다가 요 Y는 뭘까요? 요거는 실제값이죠. 실제 데이터의 값.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 빨간 점들의 Y가. 그게 요거고 요 HX 같은 경우에는 여기겠죠. 여기.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뺀 것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거에 평균을 해주죠. 어떻게 하겠어요? 1부터 m까지 m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i는 데이터의 인덱스고, 그랬을 때 모든 제곱값, 모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의 제곱을 다 더해준 다음에 m으로 나눴죠. 그러면은 평균을 한 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2는 뭘까요? 2? 2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자료에는 2로 나누기도 하고 2로 나누지 않기도 하고 그냥 n분의 1까지만 써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나타내는 게 다른데 요 2는 그러면 왜 썼냐 했을 때 우리가 요 학습을 할 때 미분 과정을 거쳐요. 그거는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미분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요 식을 세타로 예를 들어 미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그 제곱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랑 2분의 1이랑 곱해져서 두 개가 이제 상쇄되게 돼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2로 나눠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학습을 할 때는 사실 요 상수값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 비용함수 텀이 하나일 때는 예를 들어 텀이 여러 개고 뭐 예를 들어 L1 더하기 L2 더하기 L3일 때는 요 앞에 붙은 상수값이 저 그 코스트 비용 함수들의 저 비중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용 함수 하나만을 사용을 할 때에는 요 상수값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이제 J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J. J에 우리가 들어가는 값은 W0, W1 해가지고 이 W1, W0에 대한 이 비용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나타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 그 가설 함수는 또 어떻게 풀어쓸 수 있냐면은 W1x 플러스 W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학습하는 파라미터는 이 W1, W0다라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H 밑에다가 세타로 써가지고 W1, W0를 세타라고 묶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다 혼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수식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찾으려고 하는 세타가 즉 W1, W0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비용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최소로 만드는 W0, W1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그민으로. 그쵸? 아그민 해서 요 밑에 세타를 쓰면은 요 뒤에 붙는 수식이 최소값이 될 수 있는 세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이제 그 X축, Y축, Z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축, Y축에 해당하는 게 각각 W0, W1이라고 할게요. 거기 이제 각각의 이제 이 W들에 따라서 코스 펑션이 이 세로축이에요. 그쵸? 이 Z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W1, W0의 값에 따라서 코스 펑션의 값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그민을 구해야 되니까 어디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요 남색 부분이 되겠죠, 남색 부분. 요 최소값을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W0 값에 상관없이 이쪽 부분에서 다 최소값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프가 요 오른쪽처럼 되겠죠? 오른쪽처럼.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는 또 다르게 여기가 G0, G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그냥 W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점을 찾으면 되냐면은 여기서 요 가운데 남색 부분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죠. 가장 MSE 값이 낮은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방법을 두 개를 배울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최소자승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사하강법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한 번에 풀어버린 거예요. 행렬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탁 나오게 풀어버리는 거고 뒤에 배울 이제 경사하강법은 반복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최저값에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한 번에 팍 풀어버리는 최소자승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영어로 하면은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합이죠.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 뜻이 똑같죠. 거리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가중치 벡터를 이제 행렬 미분으로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먼저 행렬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M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식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열 벡터로 먼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X를 이렇게 X1, X2에서 XM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붙은 1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요 파라미터, 학습 파라미터는 W0, W1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 y 값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y1부터 m까지 이렇게 쭉 있겠죠? 열 벡터로. 자, 그러면은 예측 벡터, 그러니까 y hat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이 y는 주어진 그 값이죠. 정답 값이죠.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측 값은 어떻게 구할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x에다가 이 세타를 행렬 곱을 해주면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요거 곱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게 1이랑 이 W0를 곱하고 거기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X1에다가 W1을 곱한 거를 더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이게 뭐 AX 플러스 B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m까지 데이터, m번째 데이터까지 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y의 예측값을 나타내는 벡터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서 1이 왜 써져 있는지 여기에 알 수 있겠죠, 우리가? W0를 더하기 위해서 1을 여기다 쓴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값을 알았을 때 비용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비용함수가 뭐였죠, 여러분? 자, 아까 배운 거를 여기 그 오른쪽 그 회색 박스를 보면은 여기 다시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 예측값에다가 y를 빼가지고 그걸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냈죠. 그거랑 이제 똑같은 작업을 행렬로 하게 됩니다. 자, 예측값, y 예측값이 x 세타라고 했죠. x 곱하기 세타, x 곱하기 세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y로 빼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트랜스포즈해서 똑같은 거 곱한 게 뭐죠? 요게 행렬에서 제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이랑 똑같은 거죠. 행렬로만 바꿨을 뿐. 그 다음에 2n분의 1로 해주는 거고, 스칼라 값을 그냥 나눠줄 수가 있죠. 행렬에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이렇게 포물선으로 생긴 거, 그거의 최소값은 여러분 어떻게 구하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하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요 비용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고 그 비용 함수가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미분을 하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그냥 이제 우리 그 2차식 미분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죠. 요 행렬 연산이 기억이 안 나면은 한번 다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돌아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행렬연산은 수식적인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뒤에 이제 다른 딥러닝 부분에 들어가면서는 이게 다시 반복이 되진 않을 거니까 요건 한 번만 이렇게 다시 훑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제곱에서 2 내려오는 거, 2 내려오고 요 괄호 안에 미분한 값이 한 번 곱해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래서 따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2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쪽을 세타로 미분한 게 이제 x니까 x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미분한 값, 즉 그레디언트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0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배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y가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우변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계속 세타였죠, 세타. 이 파라미터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타만 남겨두고 이쪽에 역행렬을 취하면 되겠죠. 역행렬을 취해서 이쪽에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최종 해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게 뭐죠? 요 x 행렬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y 벡터도 알고 있어요. 다시 뒤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x랑 y들은 다 주어진 데이터에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한 번만 계산을 해주면은 바로 세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실제로는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을 한번,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볼게요. 자, 장점은 이제 계속 말했던 대로 반복하는 과정 필요 없이 한 번에 계산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사용자가 지정해야 되는 그 하이퍼 매개 변수가 없어요. 요 다음에 배울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광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번 반복을 할 때 얼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뭐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얼마나 잘 되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냐는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지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력이 많이 드는 건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이제 수식적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경사하강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봤을 때 이제 전체 최소값은 어디죠? 여기죠, 여기. 글로벌 미니멈이죠. 근데 우리가 경사강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시작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점점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 로컬 미니멈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역 최소값이죠, 지역 최소값. 여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장승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 없이 항상 전역 최소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더 커요. 단점이 뭐냐면은 피처가 늘어나게 되면, 그 특성이 늘어나게 되면, 자, 여기서 이 특성이라는 게 처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딥러닝을 쭉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될 단어인데, 선형회귀에서 보자고 하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X 입력 X가 하나일 때만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력을 조합을 해서 Y 값을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이제 X의 개수가 이제 피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그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행렬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계산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X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역행렬을 손으로 계산할 때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역행렬을 계산하는데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확 느려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여러 개 넣었을 때 아까 전에 뭐 M개 이렇게 해놨는데 그 M이 매우 커진다고 생각했을 때 횡렬을 넣을 수 있는 그 컴퓨터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수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복잡한 모델에서는 쓸 수가 없다. 선형회귀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앞으로 배울 경사강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해서 최적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한 모델이어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경사강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딥러닝에서 계속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현재에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경사를 하거나 반복을 하면서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 아까 전에 최소자 승법 같은 경우에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을 바로 찾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초기 가중치 값의 이니셜 값을 이제 정한 다음에 쭉 점점 반복을 하면서 내려와서 최소 값을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를 몇 번 적용을 할 건가 그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화살표 한 번이 이터레이션 한 번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적용하다가 보면은 이제 최소값에 다다라서는 값이 더 이상 이제 변화하지 않거나 변화가 거의 없겠죠. 그럼 그 지점에서 이제 멈춰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될 게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내려갈 건가. 그거를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제 기울기에 비례해서 결정을 하면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에 기울기 있죠. 경사. 경사가 굉장히 크죠. 이쪽에 비해서. 이렇게 경사가 클 때는 요 최소점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번에 많이씩 움직이는 거죠. 많이씩 움직이고, 그리고 경사가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조금씩 움직여서 세밀하게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기울기에 비례하게 하면 되겠다 했을 때, 그러면은 요 경사 하강을 얼마나 그 최저값들을 이동을 할지, 그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여기 2차식이라고 했을 때,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경사, 즉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y를 x로 미분하면은 되죠. 그러면 2x 값이 나오죠. 이게 기울기라고 했을 때,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움직이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때 이 x 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x 값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x 뉴가 한 번 갱신된 후의 x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x를 옮겨야 될지 이 x 뉴를 구하려면 x 올드에다가 아까 기울기값 2x죠? 2x 올드죠? 얘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한 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알파는 뭐냐? 요 알파가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해요, 러닝 레이트.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정해야 될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너무 작으면은 아무리 반복을 적용을 해도 최저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저 알파가 너무 작게 되면은 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 조금 움직이다가 요 경사가 낮아지게 되면은 경사도 작은데 저 학습률 상수값도 작겠죠. 그러면은 결국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최저값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도달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반복 횟수를 돌아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이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근데 또 반대로 이 값을 너무 크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쪽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로 이제 조금씩 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요 최소값을 지나쳐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여전히 크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최저값에 도달을 하기는 했는데 떤 경우에는 여기 바깥으로 튕겨서 나가서 최소값에 수렴을 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학습률을 우리가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 사용자가 정하는. 그래서 반복 횟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중간에 멈춰버리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또 허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최저값에 도달을 했는데도 거기서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업에서 AI를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얼마 이상 변화가 없다 하면은 중간에 이제 끊어주고 이런 이제 기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연구가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경사하강법으로 우리가 선형회계를 그러면은 푸는 방법. 그러니까 최소자성법 말고 선형회계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요 그 코스트 펑션이 비용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제일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임의의 W0, W1을 지정을 하겠죠. 여기 그래프상의 어떤 점이 되겠죠. 요 임의로 어떻게 정하냐? 그것도 연구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중요하겠죠? 최저값에 가까운 걸 정하면 또 수렴이 또 빨리 될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도 좀 연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 그냥 임의의 점을 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임의의 W0, W1을 지정을 하고, 요 J가 최소화될 때까지 반복을 수행시켜 W0와 W1을 학습을 시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수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면은, 요거를 우리가 W1, W0로 미분을 해야겠죠?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두 개잖아요? 미분할 게, 구해야 될 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편미분. J를 W0로 한번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W1으로 한번 미분을 해요. 그리고 W0와 W1을 동시에 움직이죠. 동시에 움직일 때 원래 W0 기존 값에다가 이제 미분한 거에 알파 곱해가지고 빼주고 그거를 W0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W1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비용 함수가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거나 또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이터레이션 수 그게 이제 종료가 되면은 학습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전에 그 피처 설명을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선형회귀에서는 어, 이제 그 선형액이 X 값이 입력 값이 하나만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쭉 했었는데 이게 X 값이 여러 개인 거,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인 케이스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 페이지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이제 다중 선형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종속 변수 값을 예측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스턴 집점 예측 데이터예요. 요게 그 다중선형 회계를 잘 나타내는 그 데이터셋이어서 요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보면은 13개의 입력 변수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Y,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Y는 뭐냐면은 그 어떤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요 X 변수는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죠.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범죄율이나 뭐 집의 방해 개수, 그다음에 뭐 재산 세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많은 지역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 그 어떤 도로까지의 접근성이 좋으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우리도 여기랑 가까우면 역세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집값이 높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중 이제 독립 변수가
영향을 주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1에 대한 가중치, x2에 대한 가중치 이렇게 다 곱해서 이제 이세 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실제 현실 생활에서는 이런 게 훨씬 많겠죠. 하나가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하나의 값에 영향을 주는 게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